나는 그날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다. 그저 딸이 전화를 걸어왔을 뿐이었다. 아버지, 오늘 시장 좀 같이 가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어딘가 딱딱했다. 나는 올해 75이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딸은 결혼으로 나와 자주 왕래하지 않았다. 바쁘다는 이유, 아이 키운다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나랑 있으면 불편하다는 눈치. 사람들은 사건이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날 이후로 돌아간 자리가 없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TV부터 켜지 않았다. 소리가 나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이다. 대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다.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화가 날 때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괴로웠다. 상담사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어르신, 지금 이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그 말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딸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떠올렸다. 지금 이 침묵은 선택이다. 그래서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 대신 메모지에 적었다. 오늘 외롭다. 오늘은 딸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렇게 하루를 넘겼다. 어느 날은 딸 집 근처까지 갔다. 장바구니에 과일도 넣고 국 끓일 재료도 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득 멈췄다. 지금 가면 나는 아버지일까? 부담일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오늘은 상담 가는 날이죠? 그 짧은 문장이 그날의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형사는 말했다. 어르신, 보호조치 기간이 끝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분께서 추가 제한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괜히 목이 메었다. 대신 이 말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읽었다. 아버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처음 그날이 떠올랐다.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그 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 나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들 목소리가 싫었다. 괜히 예민해졌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바둑판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게 나에게는 큰 위로였다. 어느 날 같은 테이블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자식이랑 사이 안 좋으면 그게 제일 아프지.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화를 내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나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보며 웃었다. 그날은 딸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오세요. 나는 괜히 물었다. 괜찮겠냐? 딸은 잠시 후 이렇게 답했다. 천천히요.
그날 밥상에는 국 하나, 반찬 몇 개뿐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말이 없다고 괜히 불편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먹었다. 딸의 아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때도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순간 딸이 나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그래서 딸이 먼저 시장에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조금 설렜다. 그래, 아버지도 마침 나갈까 했지. 그렇게 우리는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생선 비린내, 튀김 기름 냄새, 상인들 목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딸은 내 옆을 걷고 있었지만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다. 아버지,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왜? 금방 올게요. 딸은 그렇게 말하곤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나는 비닐봉지 하나 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어르신, 누군가 내 앞을 막아섰다. 경찰 제복이었다. 저희랑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세한 건 가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시장 한복판에서 마치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딸이랑 같이 왔는데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그 단어가 머리를 세게 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딸이? 경찰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앞좌석에 앉은 경찰 둘은 말이 없었다. 나는 괜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는 게 보일까봐. 무슨 신고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야 조수석에 앉은 경찰이 입을 열었다. 어르신, 시장에서 폭언과 위협이 있었다는 신고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폭언이요? 네. 딸분께서 신고하셨습니다. 딸. 그 단어가 귀에 꽂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내가 딸한테? 정확한 내용은 조사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았다. 의자에 앉자마자 내 나이가 갑자기 더 크게 느껴졌다. 형사는 종이를 한 장 꺼내 읽기 시작했다. 신고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과거 일을 들먹이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소리를 지르다뇨? 난 오늘 딸이랑 큰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형사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다시 종이를 넘겼다. 또 하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정서적 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헛숨이 새어나왔다. 내가 딸을 학대했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분 진술에 따르면 어르신께서 과거부터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 내 돈으로 살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들 분명 예전에 한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딸이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결혼을 서두르겠다고 했을 때,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땐 그냥 부모로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그건 화가 나서 나온 말이지. 어르신, 딸분은 그걸 두려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딸이 들어왔다. 시장에 있던 딸과는 달랐다. 얼굴엔 화장도 지워져 있었고 눈은 빨갰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몰라요. 아버지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나는 그제야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다. 이 아이는 나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딸은 조사실 의자에 앉지 않았다. 내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시장에 간 이유. 사실 장 보러 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 상처를 더 키울 것 같았다. 형사가 말했다. 딸분이 미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신고를 결심하셨고요. 딸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기억 안 나죠? 뭘? 지난달 전화로 하신 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딸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도 그냥 안부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딸은 화면을 눌렀다. 조사실 안에 내 목소리가 울렸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돼? 가끔은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어. 나는 숨이 멎었다. 저건 분명 내 목소리였다. 이게 내가 한 말이라고?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그 말 들은 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서. 형사가 조용히 덧붙였다. 딸분은 이걸 자해, 암시 및 정서적 위협으로 판단하셨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 손을 내려다봤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냥 힘들어서 한 말이야. 딸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늘 그래요. 힘들면 항상 나한테 쏟아내요.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았다. 딸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같이 간 거예요. 사람 많은 곳이면 아버지가 화 못 낼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장, 사람들, 경찰, 모든 게 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짜놓은 울타리였다. 그때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어르신,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딸분이 오늘 제출한 건 신고만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서입니다. 과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아프게 울렸다.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형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마치 내 반응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어르신, 혹시 20년 전 일 기억나십니까? 20년 전. 그 말에 머리가 띵했다. 그때 나는 55이었다. 회사가 부도나고 술이 늘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시절. 정확한 날짜는 형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추석 전날 밤입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쿡 찌르는 느낌이 들었다. 딸은 그날도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서 있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딸분이 경찰에 신고하려다 취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신고를 했다고요? 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는 그날 술에 취해 있었어요. 기억이 뚝 하고 끊긴 자리에서 어렴풋한 장면들이 떠올랐다. 문이 세게 닫히던 소리, 식탁 위에 엎질러진 국, 그리고 딸의 울음소리. 그날 아버지는 제가 숨 쉬는 것도 싫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나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그럴 리가. 아버지, 들으세요. 딸은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는 제 팔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딸은 한 단어씩 꺼냈다.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조사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내 말투라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저는 경찰에 전화했어요. 근데 끊었어요. 왜? 딸은 고개를 떨궜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 인생 망가진 거 너라도 참아야지라고.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폐 속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딸은 말했다. 아버지랑은 마음으로는 절대 가까워지지 않겠다고. 형사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오늘 진술로 인해 재조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오늘 시장에서의 신고는 충동이 아니었다. 20년을 쌓아온 공포와 침묵이 오늘에서야 터져나온 것이었다. 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조사실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벽이 마치 지난 20년을 대신 들어준 것처럼. 아버지, 딸의 목소리는 낮았고 힘이 없었다. 저 결혼하고 나서도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다. 큰 소리 나면 깜짝깜짝 놀라고 누가 목소리만 높여도 가슴이 먼저 조여와요. 딸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 더 무서웠어요. 형사는 고개를 들었다. 무엇이요? 내가 아버지처럼 될까 봐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화가 나면 그날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술 냄새, 그때 목소리. 딸은 두 손으로 자기 팔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딸은 나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이건 그냥 상처가 아니라 오래된 공포라고. 형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딸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으로 치료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변명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저 무뚝뚝한 아버지였다고 생각했다. 가끔 화를 내긴 했어도 먹이고 재우고 키웠다고. 하지만 딸의 기억 속 나는 집안에 있던 공포였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왜? 내가 힘겹게 묻자 딸이 말했다. 아버지, 지난주에 전화 끊고 나서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딸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버지가 점점 더 혼자 계시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아버지를 벌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딸은 그제야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끝내고 싶어서요. 이 공포를. 그래서 시장이었다. 사람이 많은 곳, 증인이 있는 곳, 경찰이 바로 올 수 있는 곳. 딸이 잠시 사라졌던 건 상인 뒤로 가서 미리 상담사와 통화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였다. 오늘 안 하면 난 평생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형사가 말했다. 어르신, 딸분이 오늘 제출한 건 신고만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보호 요청서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형사는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겼다.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르신,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선택지라는 말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은 없었다. 첫째, 딸분의 신고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 형사는 나를 바라봤다. 이 경우 과거 진술까지 포함해 정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둘째,
형사는 말을 이었다. 접근 제한 및 상담 연계. 접근 제한이요? 네. 딸분과 일정 거리 유지, 연락 제한, 그리고 어르신의 정기 상담 참여가 조건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셋째는요.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자발적 분리 및 치료 동의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르신께서 스스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 딸분과 완전히 거리를 두며 치료에 전념하는 겁니다. 조사실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졌다. 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떨렸지만 조금 달랐다. 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뭘 원하냐?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아버지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을 세게 때렸다. 아버지가 화를 내도 외로워도 그걸 나한테 쏟아내지 않는다는 걸 보고 싶어요. 나는 그제야 딸이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다. 이건 고발이 아니라 마지막 부탁이었다. 형사는 말했다. 어르신, 이 선택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 그날 밤 딸이 울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혼자 있는 집, 술 냄새, 전화기. 만약 내가 힘겹게 말했다. 내가 치료를 받으면 딸분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습니다. 형사의 말이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평생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도망쳐왔던 책임이 이제야 눈앞에 서 있었다. 나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세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딸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물은 슬픔인지 안도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치료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벽은 베이지색이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상담사는 내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어르신, 화가 날 때 몸에서 먼저 느껴지는 게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짧아지고 말을 멈추기가 힘들어집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분노 이전에 두려움 반응입니다. 두려움. 그 단어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요? 그 한마디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어르신, 어릴 적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 시절에 무슨 상담입니까? 그래도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꺼내자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밤마다 날아오던 고함, 밥상 뒤엎는 소리, 숨죽여 있던 어머니. 그땐 맞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상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말하게 했다. 나는 그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평생 다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딸 얘기를 듣고 보니 결국 똑같이 살았더군요. 그날 이후 치료실에서는 내가 화를 냈던 순간보다 참았던 순간을 더 많이 이야기했다. 회사에서 무시당하던 날, 가족에게 기댈 곳 없던 밤, 누구한테도 약한 모습 보일 수 없던 시간들, 어르신은 화로 버틴 겁니다. 상담사의 말이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며칠 뒤 딸이 치료실에 들어왔다. 아버지, 그날은 처음으로 딸과 둘이 앉았다. 나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아이 낳고 나서 산후 우울이 심했어요.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다. 근데 아버지 전화만 오면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딸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는데 아버지가 더 외로워질까봐 그게 또 죄책감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면서도 서로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 딸이 말했다. 이제는 서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처음으로 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말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줄 그날 처음 알았다. 치료를 시작한 지 3달쯤 지났을 때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지 않았다.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는 횟수도 줄었다. 술은 거의 손에 대지 않았다. 무엇보다 화를 내지 않는 연습보다 화를 느끼는 순간 멈추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오늘 시장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문장을 나는 한참을 들여다봤다. 시장, 모든 게 시작된 곳. 나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는 같은 시장 입구에 섰다. 사람들 소리, 튀김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 모든 게 그날과 똑같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딸은 이번엔 내 옆에 섰다. 아버지, 사람 많으면 힘들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괜찮다. 불편하면 말할게. 우리는 말없이 걷다가 떡볶이 가게 앞에서 멈췄다. 어릴 때 이거 좋아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아버지가 화내기 전에 빨리 먹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딸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우리는 같이 떡볶이를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말했다. 경찰서에서 시작된 일인데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날인 줄 알았지. 나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근데 가장 솔직한 날이기도 했어.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는 않았다. 집 앞에서 딸이 돌아서며 말했다. 아버지, 다음엔 집에 와서 밥 먹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라디오를 켰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모라는 이름은 나이를 먹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과할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구나.